성례명 감독의 1977년작 고교 얄개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역시 주인공 나두수의 얄개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 이전까지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하이틴 명랑 캐릭터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씬부터 영화 중반부까지 나두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인가 하는 에피소드들을 끊임없이 나열하는 데 집중합니다. 첫 오프닝 씬은 고등학교 강당의 성경 수업 장면입니다. 아마 기독교 재단 계열의 학교인 것 같은데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나두수는 겁대가리 없이 코를 골며 잠을 자다가 교장 선생님께 지적을 받고서도 능청스럽게 말장난으로 응수합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성경 문구를 외우다가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이건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본인의 이름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효과를 보면서 관객에게 나두수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꽤 효과적인 대사와 연출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나두수의 기행을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수업 시간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자명종을 몰래 틀어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이걸 학교 종소리로 착각해서 수업을 끝내고 나가도록 만듭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백상도 국어선생을 보자마자 선생님의 고개가 약간 삐뚤어졌다는 걸 포착해서 그의 면전에다 대놓고 6시 5분 전이라는 별명을 즉석으로 만들어 놀립니다. 그런데 백상도 선생은 두수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호탕하게 웃어 넘깁니다. 나두수의 말썽은 집안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친누나인 나두주의 얼굴에 검은 수염을 몰래 그려놓고는 누나를 밖으로 외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고는 길거리에서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만듭니다. 물론 귀여운 장난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당대 최고의 미녀였던 정윤희 배우의 얼굴을 저렇게 망가뜨린 것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나두수의 행태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교장실로 불려온 두수를 붙잡고 교장 선생님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두수의 머리를 손으로 짚은 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그 진지한 순간에도 두수는 그 자리를 탈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다가 교장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콧물을 훔치는 틈을 타서 의자 위에 털방석을 올려 자신의 머리인 것처럼 바꿔치기 하고는 교장실을 빠져나갑니다. 영화적으로는 매우 재치있고 웃기는 명장면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수의 이러한 일탈은 점점 아슬아슬한 경계를 외줄타기하듯 진행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두수는 체제 전복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나두수라는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나두수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좋아할 거라는 걸 영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두수를 둘러싼 교사들과 부모의 입장을 보면 물론 교화와 교정의 시각으로 두수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의 행동을 문제적이라 규정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낙제를 받고 돌아온 두수를 보면서 집안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그의 할머니는 두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는 만성이야. 움츠렸다 뛰는 개구리는 더 멀리 뛸 수 있고 뒤로 당겼다 내지르는 주먹은 더 강한 법이야. 너무 속박하지 마라. 하면서 온건한 입장을 보입니다. 두수의 말썽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의 퇴학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백상도 선생은 적극적으로 나두수의 편을 들면서 적극적인 피해 쉴드를 칩니다. 그 덕분에 두수는 무난히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지만 그 사건이 두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실 백상도 선생이 두수를 적극적으로 지켜주고자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백상도 선생은 자신의 학창시절 스승이었던 두수의 아버지가 적극적인 추천을 하여 두수의 학교 선생으로 부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두수의 가족과 선생, 그리고 학교가 밀접한 커넥션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두수는 기본적으로
그를 둘러싼 권위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번듯한 2층 양옥집에서 아버지는 교육계의 권위자이고 누나는 첼로를 연주하는 음대생이며 단짝 친구 용호 또한 병원장집 아들입니다. 아마 두수는 용돈도 많이 받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77년도 당시에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가 자그마치 아디다스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디다스 바람막이를 제 돈으로 사 입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적 비호를 받으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두수는 그러니까 말썽을 부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두수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트릭스터 캐릭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화적 트릭스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질서를 교란하되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응징받지도 않고 추방되지도 않습니다. 두수는 아웃사이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웃사이더는 절대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장난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두수는 철저한 인사이더입니다. 영화 중반부 학교 축제 장면을 보십시오. 영광여고 고적대라도 등판할 것 같은 이 흥겨운 대규모 축제 현장 한가운데서 차전놀이를 하는 두수는 그야말로 가장 높은 중심의 위치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나두수의 변화를 선택합니다. 후반부부터 나두수의 변화는 두 개의 동력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두수가 좋아하면서 쫓아다니는 여사친 인숙과의 관계입니다. 백상도 선생의 하숙집 딸인 인숙은 자그마한 반찬가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식자재 마트에서 부모님을 도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이 근대화 연쇄점이라는 게 그 시절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특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두수는 틈만 나면 그곳에 들러 반찬거리와 음료 등을 팔아줍니다. 인숙이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팔당댐까지 따라가서 몰래 인숙의 자전거에 빵꾸를 내고서 인숙을 뒷자리에 태우고 집까지 함께 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의 배경이 해화동 주변으로 나오는데 자전거에 사람을 태운 채 팔당댐에서 해화동까지 가다니 두수는 실로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수는 그런 식으로 인숙의 호감을 사는 데는 성공하지만 두수의 신분이 낙제생이라는 걸 알게 된 인숙은 두수를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수는 고개를 떨구며 돌아서고 그 이후로는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는 영화에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영화 전체 플롯에서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숙이라는 인물이 두수의 캐릭터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숙은 그냥 두수의 액션에 리액션으로만 응수합니다. 그녀의 내면 갈등은 화면에는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긴 하지만 그건 영화의 해피엔딩 분위기에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로서 소비될 뿐입니다. 다만 둘의 연애 플롯은 하이틴 청춘 영화라는 장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수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면서 영화의 핵심이 되는 스토리는 바로 같은 반 친구인 호철과의 관계입니다. 영화는 나두수의 내적 변화를 추진할 모티브를 그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캐릭터인 호철에게서 찾습니다. 호철은 정확히 두수와 대비를 이루는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부모 없이 누나와 단둘이 옥탑방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 환경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우수한 학업 성적 보유자입니다. 하지만 고지식한 성격이라 늘 직설화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능글맞게 둘러대는 식의 농담을 즐기는 두수와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습니다. 두수가 크게 맘먹고 호철을 골탕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교실에서 피곤에 절어 잠을 자고 있는 호철의 안경 아래 빨간 매직으로 칠해놓고 불이야를 크게 외칩니다. 깜짝 놀란 호철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지면서 안경을 깨뜨리고 맙니다. 여기서 묘사된 두수의 장난은
그동안의 익살스럽고 웃음기가 나왔던 것들과는 다르게 몹시 잔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씬은 두수의 장난질이 영화에서 가장 심하게 표현된 드디어 선을 넘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호철은 새 안경을 맞출 돈이 없어서 안경도 없이 나쁜 시력으로 새벽 우유 배달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두수의 자기 반성과 급격한 캐릭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학교에 못 가고 집에 누워있는 호철을 찾아간 두수는 여기서 호철에게 큰 깨달음을 얻는 한마디를 듣습니다. 호철의 집은 지금은 철거된 낙산 시범 아파트 옥탑방인데 호철은 그곳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종로와 을지로 시내의 빌딩 숲을 가리키며 일장연설을 합니다. 저 장관을 이룬 질비한 고층 건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니? 모두가 피와 땀이 이루어놓은 기적이야. 난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서 자라야지. 그리고 저 많은 빌딩 숲속에 뛰어들어 주인공이 돼야지. 난 늘 이렇게 결심한단다.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만 불편할 따름이지. 우리에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있어. 그 중요한 내일의 세계를 이룩하려면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 두수는 폭풍 눈물을 흘리며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이 대사가 너무 촌스럽고 계몽적이라며 조소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당시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입니다. 호철의 이 말은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사이자 어쩌면 이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 영화의 모든 스토리를 만든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한 것이라는 대사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난이라는 개념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부터 영화는 착해진 두수를 관찰합니다. 친구 호철 대신 본인이 새벽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한눈 안 팔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합니다. 전 과목 수업에 필기 노트를 작성해서 호철에게 매일 건네주는가 하면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다쳤음에도 기어이 호철의 안경과 병원비를 마련해서 호철이 성공적인 다리 수술에 일조합니다. 병원에서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함께 기쁨과 우정의 눈물을 흘리는 두수와 호철이 있는 병실로 영화 속 모든 등장인물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이 찾아와 축하와 격려를 해줍니다. 또한 서프라이즈로 두수를 매몰차게 쌩깠던 인숙이 꽃다발을 들고 등장하면서 이 라스트 씬의 훈훈함은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영화는 착한 결말로 끝납니다. 재미있고 교훈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병원의 하이라이트 씬을 보면서 조금 기이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찾아와 두수의 착해졌음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사람들은 두수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두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곳은 호철의 병실이지만 호철은 두수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심지어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인숙은 꽃다발을 호철이 아닌 두수에게 건넵니다. 두수의 무엇을 축하해준다는 의미인 걸까요? 착해지고 모범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다리를 절단할 뻔한 위기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친 호철의 건강 회복보다 더 축하해야 할 이슈가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교장 선생님은 또 하나의 경사가 생겼다면서 백상도 선생과 두수의 누나 두주 양의 결혼 소식까지 그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사람들의 감동과 환희는 절정에 달합니다. 수술에 성공한 사람은 호철이지만 그 공간의 감동을 독점하는 사람은 두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를 뒤에서 바라보는 호철과 영문도 모른 채 병실 한가운데 포위당한 이름 모를 환자 3명. 그들은 자기 병실에서 한낮 배경으로 전락합니다. 스토리의 구조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구성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한 씬에서 모든 이야기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고 각본의 경제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다만 두수가 말썽꾸러기에서 착한 모범생으로 변모했다는 서사가 과연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두수는 애초에 교화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썽꾸러기라는 딱지가 붙기는 했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유한 환경과 모두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배경 속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 안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수의 변화는 그 배경 안에서 이탈될 뻔한 위기가 찾아온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썽으로 인해 퇴학될 뻔한 위기, 그리고 낙제생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 엄밀히 따지면 두수의 교화는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제도적 생존을 위한 적응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두수의 장난으로 호철이 다친 사건 때문에 두수가 반성하고 모범생이 된 것처럼 묘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두수가 변화한 지점은 호철이 다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깨달았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호철은 성실하고 진지한 모범생입니다. 반대로 두수는 자유롭고 장난기 넘치는 문제생입니다. 대조적 관계이긴 하지만 계급적 시선으로 심층을 읽으면 전혀 다른 구조가 드러납니다. 호철은 선천적으로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한계로 인해 모범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질비한 고층 건물들을 보면서 그 안에 편입되고 싶은 미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현재의 결핍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의 모범성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두수의 장난은 여유의 산물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제와 퇴학의 위기로 인해 그러한 여유로운 배경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수는 자신의 삶의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고 그 지점에 호철과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기득권을 얻고 싶어하는 호철과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두수, 즉 둘 다 기득권 체제 내의 안정적 위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두 사람의 지향점은 동일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 앙숙이던 둘의 관계는 그때부터 급격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물론 영화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의도된 프로파간다보다 무의식적 재생산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보수성은 무감각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그것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단순 명랑 스토리를 너무 무리해서 계급론적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바라본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누나의 결혼식을 지켜보던 두수가 인숙과 나눈 이상한 대화 내용 때문입니다. 두수가 인숙에게 사귀자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결혼할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인숙이 두수에게 상당히 기이한 반응으로 대답합니다. 구멍가게 집딸인데 괜찮겠어? 이건 고등학생의 연애 고백 장면에서 나올 대사가 아닙니다. 그냥 좋다, 싫다, 부끄럽다, 오빤 너무 좋은 사람이야 등등 대답할 워딩은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인숙이 꺼낸 것은 자신의 계급적인 위치에 대한 선제적 고백과 동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연애의 언어가 아니라 계약의 언어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인숙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두수를 보면서 둘 사이의 계급적 위계를 내면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나는 너희 계급에 미달하는 존재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 됩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계급 이데올로기가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된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두수의 프로포즈는 단순한 연애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급을 초월하는 숭고한 선택으로 격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감동적이고 귀여운 장면이 맞고 영화에서 의도된 계급의식으로 쓰여진 대사가 아니라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건 공기처럼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영화는 매력적인 텍스트입니다. 그 시절의 의식과 무의식, 대중들이 무엇에 동의했고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과 어떻게 상호 조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삼육 작가가 쓴 각본은 튀는 부분 없이 매끄러운 편이고 대사도 상투적이지 않은 재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정일성 촬영 감독이 찍은 영상도 안정적으로 때깔 좋게 흘러갑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감각적인 연출 표현들도 꽤 많습니다. 걸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